올해 주식시장에서 1, 2, 3월 달이 2350에서 사면 25%에서 한 45%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올 1Q에 최소한 10% 이상은 벌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1Q냐 그걸 우리 Y스트릿에서 제가 처음으로 진짜로요?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Y스트릿 나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딱 준비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다리 밑에서 라이브를 한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바닥에서 했어요. 맞아요. 9월 30날 바닥 쳤으니까 그 얘기 시작하면서 쓱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그때가 코스피가 한 2220 정도 있을 때였고, 네. 그때 이제 9월 27일에 라이브를 하고 나서 2130까지 장중에 떨어졌다가 그쪽 9월 말에 2500까지 반등을 했다가 또 2218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까지 2180가 떨어졌다가 저희가 1월 10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2350 그 중간까지 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뇌리에 이제 이거 혹시 박스핀가? 네. 박스권인가? 그리고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 한 중간 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혼란스럽고 네. 어떻게 보면 고민이 더 많아지는 시점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2023년 상반기 시장을 대응하기 전에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9월달 우리가 마포대교 밑에서 촬영했던. 네네네. 네, 그때 시점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22년 하반기. 네. 하반기에 우리나라 코스피 한 얼마 빠졌는 줄 아세요? 하반기에만요? 하반기가 하반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연간으로만 제가 따져봐가지고. 예. 연간은 뭐 24.89%, 25% 가까이 빠졌는데 하반기에만 얼마 빠졌을 것 같아요? 라이브입니까 이거? 아니요. 라이브를 할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하반기에만? 네. 모르겠네요. 하반기에 더 빠졌나? 덜 빠졌나? 예. 하반기 아무튼 힘들었잖아요. 네네, 힘들었죠. 2022년 6월 말 예. 코스피가 2332였어요. 예, 지금 2350이잖아요. 그쵸, 그 즈음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 12월 말 주가가 2236? 네. 네, 해서 한 4% 빠졌어요. 근데 배당락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배당락 40포인트 더해주면 그러면 2280 정도 되는데 네. 6월 말 대비해가지고 결국 한 50포인트 빠졌고요. 많이 빠지고. 배당락 따져보면 한 2% 조금 더 빠졌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만큼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시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제 유튜브를 보면 비관론자들이 거의 뭐 모든 저 사람도 비관론자였나? 저 사람도 시장 안 좋게 봤었나? 할 정도로 그죠? 굉장히 비관론이 팽배했던 게 작년 하반기였고요. 네. 근데 시장은 4%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네. 희한하게도 주식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볼 때 실제로는 주식이 빠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좋다고 했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장은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주식 바닥에 있으면서 정말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23년 1분기, 2분기 진짜 조심해야 되는 1, 2분기가 온다고 하는데 왜 시장은 안 빠지고 오히려 반등이 들어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하,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유리하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2021년 지수가 3150 이상 넘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주식 살 때는 내가 주식 샀으니까 시장을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도 특히나 밋밋하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아주 강력하게 4000포인트를 외쳐주는 사람의 방송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겠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액션 잘한 거 맞지. 현재 자기 포지션에 맞게. 그래서 똑같아요.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벌써 3,300에서 2,200 왔으면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해도 33% 빠졌는데 과거의 주식시장 역사 보면 33% 빠지면 이거는 뭐
코로나 때도 35% 빠졌었잖아요. 네. 예, 지나고 나면 나 그때 샀어야 되는데 다음에도 이런 기회 오면 난 반드시 질러 해도 다음에 그런 기회 오잖아요. 못 삽니다. 못 사죠. 무서운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서 내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통계적인 어떤 경험치를 갖고 여기서 사면 먹던데 하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소신으로 사지 않으면 못 사고요. 그쵸. 왜 못 사냐면 코로나 때도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그때 당시에 1430까지 빠졌을 네. 때 왜 못 사냐면요. 1100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쵸, 사람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1000포인트도 깨질까봐 막 겁나고 네. 막 세상 끝날 것 그리고 같고. 또 이번에 반등이 한 번 더 빠질 거다. 그 한 번 더 빠질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계속 못 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밸류에이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은. 네. 파는 게 너무 어려워요. 밸류에이션을 보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의 경제 상황이면 지수는 S&P 500, 5100에서 5600을 갈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코스피도 3600에서 4000포인트 갈 수 있고요. 비싼데도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쓰는 거잖아요. 네. 떨어질 때도 똑같아요. 네. 떨어질 때도 이러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지수 때가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싼지 비싼지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번 더 빠질 것 같은데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는 이제 포지션을 다 현금화 시켰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잡았거나 곧버스를 잡았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의 방송을 더 듣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현금화가 맞는 거죠. 나 잘 팔았죠? 네, 잘 팔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 미친?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처럼 그걸 이제 활용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네. 칵테일 파티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치과 의사한테 몰려 있을 때는 주식이 바닥이고 네.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주식을 물어볼 때는 그게 상투더라. 피터 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 주신 맞습니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댓글이나든지 아니면 조회수, 조회수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그 시장의 분위기, 네. 센티멘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펀드 매니저도 뭐 주식 비중이 뭐 사상 최저 수준이네 네. 막 이런 이야기도 계속 네.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역시 진리는 밸류를 보고 사고 네. 밸류를 보고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어느 가운데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굉장히 조금 파도 속에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알 수가 없잖아요. 또 헷갈리기도 하고 진짜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는 거는 무조건 밸류에이션이에요. 혹시 그 채슬리 투자자문에서도 연간 전망 같은 거 막 이렇게 새롭게 하시나요? 올해? 저는 항상 하죠. 항상. 예, 인피니티 시절에도 그랬고 연간 전망을 항상 그래도 그림은 그려놓고 예, 하는 편인데 2021년 말에서 22년 넘어올 때는 저희가 뭐 운용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뭐 전망 자료 이런 걸 갖다가 만들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림은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이제 안 됐을 때 이제 대응 전략을 수정도 하고. 예. 하는 건데 올해 그냥 연간 전망 말씀드리면 예. 모두가 지금 1Q 제일 안 좋고 2Q부터 바닥 따지다가 3Q부터 올라간다. 그래서 네. 뭐 상저하고 거의 다 상저하고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 2, 3월 달이 오히려 올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번다면 올해 뭐 좀 전에도 이제 고객 상담하다 왔는데 네. 2350에서 사면 25%에서 한 45%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이요? 네. 25에서 45%요? 예. 그거 어마어마한 건데. 네, 그 정도 이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2350포인트 선에서 사도. 네. 예. 오. 그러면 언제 수익을 낼 거냐? 지금 현금화를 들고 있다가 5월 달쯤에 주식 사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올 1Q에 최소한 10% 이상은 벌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1Q냐? 그걸 우리 Y 스트리트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진짜로요? 말씀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냥 1Q에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거다고 하니까 네. 뭔 허를 찌르는 상승 그냥 그 구체적인 설명을 이때까지 못 드렸었는데 다들 지금 1분기 안 좋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좋을 많아가지고.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완전 반대로. 네. 네. 자, 1분기 작년에 우리 시장을 빠지게 했던 요인이 뭐였죠? 빠지게 한 가장 큰 원인 1번. 물가 금리. 네, 예, 물가 물가 때문에 금리, 네. 페드 금리 때문이에요. 네네네. 근데 페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 그런 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장을 크게 괴롭혔던 요인이 또 있어요. 뭘까요? 물가 금리 말고요. 말고. 뭐 어떤 뭐 중국에 계속되는 봉쇄 뭐 역시. 이런 거. 예. 네, 정확하게 네. 정답.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상품 혹시? 상품 저한테 네. 네, 전화번호 문자 남겨주세요. 중국에 뭐야? 아니 지금 전부 다 마스크 벗고 있는데 쟤네들 왜 저러지? 예, 그러면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6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었어요. 네. 2019년도에 총 관광객 수가 1,750만 명이었는데 네. 그 중에 600만 명이 중국인이었어요. 3분의 1 이상이 네. 작년에 몇 명 들어왔을 것 같아요? 거의 완전 조금이었겠네요. 어느 정도 조금 100만 명이나 됐을까요? 그렇죠. 네. 100만 명만 하더라도 많은 건데 23만 명? 뭐 요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요. 와.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폭망했던 거죠. 네. 우리가 대중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죠?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원인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얽힌 실타래를 한번 풀어본다면 네. 일단 금리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줬던 물가 이번에 지금 CPI가 또 발표될 건데 네. 컨센서스가 6.5잖아요. 네. 컨센서스가 6.5인데 가장 최고점이 9.1이었잖아요. 네. 네, 작년 6월 9.1이었는데 네. 그러면 자, 이 CPI는 전년 동월 대비예요. 그렇죠. YOY로. 항상. 그러면 2월, 3월로 가면 어떻게 CPI가 나올까? 작년에는 뭐야 9%까지 올라가? CPI 제롬 파월도 재작년 연말에 그랬잖아요. 아유 걱정하지 마. 일시적이야. 네. 템포러리한 일시적인 거야. 그랬다고 라고 왕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뭐야 9.1, 8.2, 8.7, 9.1 이래 나오니까 네. 거기서 이제 금리를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2월, 3월이 되면 작년 22년 2월 달, 22년 3월 달 대비 자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전쟁이 언제 일어났었죠? 2월 말에 터졌죠. 2월 24일 날 터졌어요. 예. 유가는 언제가 고점 쳤었죠? 그 직후부터 막 몇 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3월 달에 유가 고점이 나왔어요. 3월 달에 WTI가 130불을 찍었어요. 네, 지금 얼마죠?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지금 75달러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70달러대 초반. 네. 뭐 가끔 80달러 근처가 반등도 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YOY로 하니 작년에는 재작년 베이스가 너무 낮았죠. 네. 그래서 뭐야 8%가 나와? 9%가 나와? 그렇죠. 그러면서 6월 달에 9.1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6월 말 지수가 2200 네. 2330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랬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화됐을 때 주가가 더 빠졌는데 이번에 2월 달 베이스가 작년 전쟁이 났을 때 동월 대비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천연가스 가격 폭등했었죠. 네. 그리고 3월 달에 유가 폭등을 했었던 네. 그 베이스로 이제 물가 음흠. 지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1년 대비 22년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22년 대비 23년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다. 이 기고 효과 때문에요. 네. 22년은 너무나 지나친 기저 효과가 있었다면 23년은 22년도에 이 기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페드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우리는 그냥 정도를 지키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경기가 망가지든 말든 일단 무조건 물가 잡는 게 최우선입니다 했는데 2월, 3월, 물가가 뭐야 이거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꼬리를 잡는 질문을 좀 드리자면 예. 그렇다고 좋아요. 해서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소비자 물가지 상승률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멀잖아요. 아무리 네. 막 5%대 6%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방향, 기울기. 기울기. 예.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 분석을 할 때도 어닝에 대한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곡선의 기울기는 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구해진다 했잖아요. 역시 또 예. 수학 잘하시는 분답게. X점에 네. 곡선의 기울기로 구하려면 미분 한번 딱 때려보면 아. 기울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네. 반도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때도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도 경기가 악화가 됐어요. 악화가 돼서 2분기에 뭐 32% GDP 마이너스 나오고 막 난리쳤지만 4, 5, 6월 달에 주가가 빵 오르죠. 네. 예. 과거에도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갈 때 2009년 11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요. 예,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네. 그게 모든 게 어떤 상황이 최악을 지나면서 최악은 지난 것 같다. 최악은 지난 것 같다 했을 때부터 이 기울기가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여기서 돌면서 주가는 이 기울기 따라서 도는 거예요. 원래 그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오르듯이. 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고 나서 투자를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미 코로나의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고 나서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게 플러스 국면을 기다려요. 그래서 또 금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9.1에서 이걸 빨리 전격적인 조치를 취해서 금리를 블러드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100bp를 한 방에 올려서 빨리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라 네. 정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고 내려올 있잖아요. 때라. 자,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냐면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꺾였어요. 네. 네, 114 같은 게 지금 103까지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이번에는 1,500원에서 1,600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지만 그때 1,400원 넘으니까 바로 이제 1,500원 간단 말 나오고 막 그랬죠. 네,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모임에서도 제가 내기를 했었어요. 오. 1,500을 한 번이라도 찍으면 네. 내가 50만 원 줄게. 오. 네, 작년 그것도 9월 달에 한창 안 좋을 때 네, 네. 연말까지 1,500원 한 번이라도 터치만 해도 내가 50만 원 주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환율이 1,440원 갔던 환율이 지금 1,240원까지 왔어요. 네. 그 말은 환율은 왜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계속 연준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 달러로 돈이 몰리게 되고 전 세계 자금이 그러면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 1,440원 가고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갔는데 네. 아니 그런데 경기가 더 침체가 되면 안전자산이 달러로 더 돈이 몰려야 되는데 네. 아니 왜 달러가 약해지죠? 그 약해진 이유는 지금 정도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로 보니까 이거 연준에서 굳이 5%대까지 금리 안 올려도 되겠네. 뭐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서 떨어지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걸리고 반성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작년 9월 달에 약간 이제 물가도 꺾이고 네. 이제 잡히네 물가가 벌써 이미 6월 달 고점 치고 꺾였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CPI가 7.4 하다가 7.1 나오고 그렇죠. 네, 8 나올 거다 했다가 7.7 나오고 요 정도면 이제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해도 그냥 한 25bp 정도 하지가 않을까 했는데 12월 달에 또 50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물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또 12월 달에 한 번 더 이렇게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저점 안 깼잖아요. 네. 그 전까지 6월 달의 하락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보면 전부 다 전저점을 깨는 하락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2월 달에는 하락은 있었는데 전저점을 안 깨고 마치 지금 역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지듯이 거꾸로 봤을 때 왼쪽 어깨가 지금 만들어지는
속된 말로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좀 더 높다고 네. 하는. 그러니까요. 오른쪽 엉덩이가 아, 높아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추세 반전형의 지금 패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환율이 달러의 강세가 동반되지 않고 주가만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게 모돌이, 페이크 음. 반등일 수가 있는데 야, 모돌이 전문 네. 용어. 이번에는 달러가 약해지면서 돌아서고 있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아니 외국인은 자꾸 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권 보유 잔고가 사상 최대예요. 채권을요. 네. 230조 원 정도 채권을 들고 있는데 시스템 리스크가 온다면 제가 그 내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체크했던 게 외국인들의 채권 포지션이에요. 아하.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온다 하면 네. 그때 뭐 무역 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야 이거 또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러면 외국인은 무조건 우리나라 채권부터 팔고 나가요. 왜냐하면 환율에서 그렇죠. 더 터질 건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1,500원을 무슨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230조 원을 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거의 30% 지분을 들고 있는 외국인이 환율 안 보겠어요? 절대적인데 또 네. 그들한테는. 그 IMF 직전에 그때 돈은 마구마구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주식도 작년에 보면 하반기에만 한 10조 샀어요. 주식 10조 샀죠. 채권 포지션에서도 오히려 늘어나죠. 이런 거 보면 그 외국인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움직이는 걔네들이 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의 금리가 2%대까지 떨어져야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이제는 꺾여서 가파르게 CPI 물가가 꺾이고 있고 주식은 반대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이미 시작됐다. 우리 그 박세익 대표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튀어오르는 것도 빠르게 올라옵니다. 네. 물속에다 공을 집어넣었을 때 더 세게 맞습니다. 튀어오르는 것처럼. 네. 근데 깊이 집어넣을수록 어느 순간까지는 튀어오르지만 그 이상으로 또 얼마나 갈 거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지 다르죠. 않습니까? 네. 거기서부터는 어떤 반등보다는 이 추세의 기울기가 계속 이어질까를 봐야 하는데 예전처럼 여기서 뭐 3천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를 갈 수 있습니다.까지 혹시 보이는 지점이 조금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코로나가 터졌던 그때는 제가 자신 있게 3천 돌파인데 했잖아요. 그때 한 한 번도- 1700쯤에 그 예, 말씀하셨었죠. 1700쯤에 뭐 조정 자꾸 얘기할 때, 그런 한 번 더 빠지는 거를 두려워해서 그때 막 너무 막 곧버스를 막 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1등부터 10등까지 주식 산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년에 3천 가니까 버티시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왜 3천 아니 2018년 1월 달 고점이 2,600이었는데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무슨 3천이야. 그러니까요. 네, 2,200만 가도 다행인데 그랬을 때도 왜 3천이냐 하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게 이제 활을 쭉 당겨주는 효과가 네. 있다 했잖아요. 물에다가 공을 확 집어넣는 듯한. 이번에 그 정도까지 갔느냐라고 보면 그때는 PBR 0.6을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에 0.8을 살짝 깨고 예, 올라왔죠. 예. 그래서 이번에 튀어 오르는 게 지난번 3,300까지 가던 그 정도의 어떤 모멘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깨질 때 우리 시장이 먼저 51% 빠졌다가 그 다음에 37% 올라가는데 그때도 보면 500에서 633, 500에서 633, 그 다음에 떨어질 때 9.11 테러 터지면서 460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쭉 올라가거든요. 네. 그때도 9.11 테러라는 게 터지면서 마치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또 고무줄을 확 잡아 당겨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0.8을 깼다가 이번에 올라오는 흐름은 2,9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2,900. 2,900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2,900이 하반기에 나오는 흐름이 아니라 상반기에 어느 정도 2,750 정도까지는 반등이 들어가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흐름에 못 먹잖아요. 네. 그러면 매매가 꼬이게 되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상반기에 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2,502를 뚫으면서 만약에 2,600 가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저번 2,150이 바닥이었네. 그러면서 시장의 저점은 확인됐으니까 2,600, 700에서 주식을 사면 되게 애매한 지수예요. 그렇죠. 싸게 살 기회를 놓치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1월에서 3월까지 일단은 점수를 내야 된다. 그 점수를 내놓고 시장의 상황을 5월 달쯤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리오프닝에 대한 소비가 어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면 그쪽으로 다시 투자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추가적인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 1, 2, 3분기가 어쨌든 무조건 1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세익 대표님은 축구 좋아하시니까 네. 전반 초반에 네. 공격을 세게 들어가야 된다. 네. 득점해놔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근데 약간 조금 이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한 2350선에서 사도 한 25에서 45% 연간 수익률을 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지수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네. 뭐 25%에서 45%면 한 500에서 많게는 뭐 한 1000포인트 이상까지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천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네. 2900 정도만 그렇죠. 500에서 1000포인트 더 올라가야 네. 그 수익률이 지수만으로 난다면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500포인트 정도까지 2900 선까지 간다라면 그 안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를 그렇죠.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운용을 하는 이제 묘인데요. 그렇죠. 그건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도 보면 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을 때 네. 빠질 때 지수보다 더 빠져요. 왜냐하면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의 60%는 턴어라운드 성장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는데 올라갈 때 또 더 강하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재작년 5월 달에 주식을 거의 다 팔았다가 작년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네. 그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3,300에서 2,600까지 가는 건 다 피했어요. 네. 다행스럽게 피했는데 이 2,600에서 2,150 찍을 때는 손해가 나죠. 네. 손해가 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이 좀 편안한 이유가 이번 2023년 장에서 네. 저희가 수익 낼 때는 잘 내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 시장이 30% 올랐거든요. 네. 그때 코스피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제일 못 본 계좌가 이제 40%였고 40에서 60% 수익을 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한 70% 수익을 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수보다 저희가 수익을 더 잘 내는 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죠. 해야 되는 네. 일이고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이제 시장을 비트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을 비트하는 방법은 그때 2020년 하반기에는 당시에 저희가 딱 보고 이번에 전기차네. 네, 그래서 빅7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이 빅7 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서 나랑 궁합이 잘 맞고 우리가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두세 개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펀드들은 보면 그냥 무난하게 45종목에서 많이는 70종목, 100종목 쭉 깔아서 가다 보니까 네. 시장을 이기기도 하고 못 이기기도 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올라가는 장에서 얘가 주도주다 하면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때도 저희가 15종목이었어요. 와. 네, 어쩔 때는 12종목 정도까지도 압축을 했었는데 상반기 그때 코로나 때 상반기 때 2차 전지로 먹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바이든 선거 있고 11월 달부터는 이번에는 반도체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로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근데 그때 반도체 비중이 거의 50%였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50% 들고 갔고요. 네. 그전 코로나 상반기에는 뭐 LG화 분할하기 전 LG화, 네. LG화학만 25%한 종목 25% 들고 썼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집중 얘가 주도주다 했을 때 저희가 그 주도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수는 15% 정도 올라도 우리는 많이 벌면 그 두 배인 30%, 지수가 20% 오르면 우리는 40%. 그렇게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살짝 저기 천기 누설 살짝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디를 이제 집중 공략하실 건지 그 예. 초과 수익을. 그때 다행히 이제 코로나로 다들 이제 우왕좌왕하실 때 네. 그때 저희가 시장 분석해보고 이건 천백 가는 장이 아니라 예, 블랙 먼데이 때처럼 이게 이벤트 드리븐에 의한 약세장이라고 보고 빠르게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하고 항상 미국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때 나스닥에서 테슬라가 제일 강했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번에 테슬라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7배인가 올랐어요. 테슬라가. 2020년 얘기. 네, 20년. 그래서 이 시장의 주도주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게 그 테마가 공통적으로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일 강한 게 뭔가? 보면 리오프닝이에요. 네, 이번 1월 시장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1월 시장이 전체 시장을 많이 대변을 해주는데 1월 시장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보면 이제 섹터별로 좀 네. 큰 종목 중에서 보면 크루즈 같은 게 카니발 크루즈가 15% 이상 올랐고요. 1월 지금 일주일 5일 됐는데 4일이죠 미국 시장은. 근데 의외로 카니발이 쑥 계속 밀리다가 네, 그렇죠. 근래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년 9월에 그 다리 밑에서 말씀하셨던 그 카지노 관련 주도 그렇죠. 보니까 많이 계속 오르고 올랐어요. 있더라고요. 네. 카지노도 계속 오르고 있죠.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강하죠. 항공주도. 그리고 그 항공주 최근에 이제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항공기 대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항공기 대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많이 또 주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은 보잉 같은 게 조금 살아나려나? 근데 보면 시세가 탄탄하게 예전에 이제 737 맥스 그 사고 네. 때문에 그 전에 또 많이 눌러져 있었던 것도 있고 이런저런 그런 아이디어를 미국 시장은 매일같이 저희가 아침마다 분석을 하면서 근데 리오프닝이 지금 양치기 소년 됐었잖아요. 예. 2020년부터 21년도에 쫙 올랐다가 뭐 중국이 또 박력 때려버리면서 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나 했더니 물가 예, 특히나 크루즈 항공만 보자고요. 그럼 비싼데. 유가 제일 영향받죠.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 제일 영향받아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주가가 빠지고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죠. IQ 80이 되라고. 네네. 예, 내 IQ는 80이라고 생각하라라고 저한테 얘기해 준 그 고수분이 생각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마음속의 선입관, 네 마음속의 고집 이런 걸 항상 지우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2번 속았지만 네.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흐름 보면 역시나 리오프닝이 제일 강하고 그러면 리오프닝이 계속 이어가려면 실제로 리오프닝의 실생활,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리오프닝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하나 지금 있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CES. 네. 그래서 CES에 이번에 어떻게 됐나? 2019년도에 11만 7천 명인가 갔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10만 명.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590 몇 개 참가를 했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신문 기사를 쭉 체크하다 보니까 라스베가스의 그 컨벤션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CES가 끝나고 나도 다른 컨벤션 행사들이 지금 꽉 찼다. 예약이 지금 꽉 찼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리오프닝이 이제서야 본격화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수가 있어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면 내가 그 바닥에 못 샀는데 네. 그 마음만 이제 우리가 이겨내면 되는데 바닥에서 왜 바닥을 쳤겠어요? 무서운 일이 생겨서 페드가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더 눌러졌던 거잖아요. 네. 그 바닥에서 주식을 못 샀다라고 그걸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번에 돌았을 때 의미 있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는데 펀더멘탈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매크로 변수들이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자, 유가 급락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금리 빠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또 환율? 환율이 높으면 미국 여행 가고 싶어도
달러, 그쵸. 원달러 환율이 야 1,400원인데 겁나죠. 네, 겁나서 못 가잖아요. 근데 원엔 환율은 좋으니까 요즘 일본으로 확 가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환율은 리오프닝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냐? 그것도 바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양치기 소년이 얘기한 늑대가 이번에 진짜 오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니 리오프닝 관련주는 진짜 빼놓고 갈 수는 없는 2023년 네. 내내. 네. 근데 이게 약간 또 시장에 이제 노이즈가 많으니까 그걸 여쭤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기업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또 4분기라든지 1분기라든지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 보면 시장이 좀 충격을 먹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조금 염려되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잖아요. 삼성전자 8조 나온 데다가 4조 나와서 오, 기업 실적이 부러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주가는 왜 올라가지? 아, 그래서 기업 실적이 부러지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뭘 잘못 본 거죠? 실적과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관성, 상관관계,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주식이 못 올라가? 네, 그러면서 위에서 사고 실적이 부러지니까 이제는 밑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빠질 거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도 기울기와 관련이 있어요. 네. 네, 기울기가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는데 2017년에서 18년 요 넘어갈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보면요. 거의 58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네. 기울기가 누워버렸잖아요. 네. 원이 58조 8천억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거의 뭐 똔똔이다 보니까 네. 주가는 2018년부터 박살나기 시작했었죠. 네. 그래서 실적이 부러지니까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거다. 이거는 이제 실적과 주가의 그 선행성, 후행성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주식 시장은 제가 IQ가 내 IQ는 80인데 주식 시장은 2만이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실적이 쇼크 날지 어떻게 알았지? 네. 지금 시장이 그걸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이미 많이 반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삼성전자 저렇게 어닝 쇼크를 하는데 주가는 왜 오르는 거야? 또 하이닉스도 거의 4분기 적자 나온다는데 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메커니즘을 이제는 그래도 와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잠깐 좀 뭐 금리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때 9월 라이브 할 때는 우리가 이야기한 게 연준이 2022년에 금리 4.5%까지 올릴 수 있다는데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금리 상단이 뭐 한 5% 혹은 5.25까지도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 역시 다 반영이 돼 있다. 네. 라고 봐도 되는 그래서 걸까요? 그런 걸 반영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2150을 찍었고요. S&P 500은 3500을 살짝 깼었는데 네. 나스닥은 1880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페드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 금리 안 올릴게라고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안 해줬는데 주가는 왜 올라가지? 근데 아니야, 페드 그렇게 금리 그만큼 못 올릴 거야라고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 네. 그래서 7월부터 8월 달 중순까지 8월 말에 있었던 제롬 파월의 잭슨홀 미팅에서 아주 강력한 또 호키시한 발언을 하기 전까지 시장은 반등을 S&P 500이 4,300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4,300까지 갈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2.6까지 빠져요. 2.6까지 빠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야. 이 정도 이제 경기 그 6월 달에 CPI가 9.1 찍고 꺾이니까. 네. 이제 CPI 꺾이잖아요. 이 정도면 됐죠 하면서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6까지 빠지면서 주가도 쫙 올라갔었는데 네. 근데 제롬 파월이 딱 나타나서 잭슨홀에서 뭔 소리야 너네도 정신 차려. 그렇죠. 아직까지 한참 더 올릴 거야. 홍두깨를 휘둘렀죠. 네, 정신 차려 하면서 뒤통수를 갖다가 거의 한 네. 10대 때려줬죠. 네. 그러면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2.6에서 다시 4.2까지 올라가잖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네. 아니야. 이거 이번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저도 잘못 생각했었고, 예, 그랬었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3.5까지 빠지면서 2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에이, 5.2 아니야. 이제 못 올려. 라고 또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롬 파월이 나와서 계속 2월 1일, 그 다음에 3월 달 FMC에서 네.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는데, 네. 네, 감히 이제 조금 우리가 페드의 이 피벗 가능성을 또 예측을 해보자. 뭐, 왜 자꾸만 페드의 피벗 가능성을 예측을 하냐면, 페드가 이만큼 점도표를 보여주면서 이만큼 올릴 거야 라고 해놓고 그만큼 안 가요. 안 갔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네.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도 2020년까지 3%까지 올릴 거라 했는데 2.25에서 멈췄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어느 순간에 페드는 금리 인상을 멈췄는가. 그걸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2019년대도 10년물이 먼저 빠지면서 네. 10년물이 2019년 하반기에 1.5까지 빠져보니까 결국은 페드가 금리를 오히려 낮춰버리고 25 낮춰가지고 그냥 시중금리랑 비슷하게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금리를 낮췄었던 2006년 8월 이후에 그때도 보면 5.25까지 금리는 올려놨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쑥 빠지면서 먼저 빠져버리니까 왜 그렇지?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때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건데요. 예, 물가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경기 침체 올 건데요라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 물가가 꺾인다고 해서 봤더니 집값이 무너지기 시작했었죠. 집값이 무너지는 게 나오면서 2007년 이후부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그래서 이 페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금리가 앞으로의 물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3.5인데 지금 4.5까지 올려놨잖아요. 10년물이 3.5인데 지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4.5죠. 예. 기준금리가 4.5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벌어졌는데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그 전에 보니까 없었더라는 거죠. 네. 2006년도에도 그랬고 2000년도 닷컴 버블이 꺼지기 전에도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정책금리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딱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2월, 3월까지 과연 지금 페드와치가 보고 있는 숫자만큼 네. 예, 계속 그렇게 5월 달까지 해가지고 5.25를 맞출까? 5.25 맞춰놓고 또 하반기에는 금리 내리는 걸로 보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시장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낙관 편향에 빠진 건 아닐까? 왜냐면 몇 대 맞았잖아요. 홍두깨로도 맞고. 그래서 항상 시장은 좀 앞서가기는 하는데, 물론 시장이 뭔가 먼저 가서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그 지점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낙관 편향은 이제 제가 낙관 편향을 갖고 있죠. 그 차라리 편향에 빠지더라도 낙관 편향이 낫다, 막 이렇게 예, 볼 수도 왜냐하면 PBR 0.8 여기서는요. 네. 낙관 편향에 빠져야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이 네. 낮을 때는 예. 차라리 낙관 편향에 빠지는 게 낫다. 네, 그 낙관주의자가 돈을 번다는 이유가 그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네. 비관론자는 왜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벌까? 낙관은요, 지수가 3,000 이상일 때 4,000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낙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강세론자죠. 어허. 예. 근데 낙관주의자는 어떨 때 낙관주의자냐면, 네. 시장이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이 낙관주의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은 여의도의 최고의 강세론자 네. 이렇게 껐다가 그런 댓글을 보는데, 제가 용어를 잘못 쓴 거네요. 그거는. 제가 강세론자였으면 재작년에 4천 간다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그때 한 3천 넘고 그럴 때 고객 자금 이제 더 이상 안 받으시고 막 하셨으니까. 네, 저는 3,150에서 저희가 자금도 안 받고 주식도 그 3,150 이상에서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네. 저 절대 강세론자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비관적일 때 낙관적인 편향을 갖고 주식을 사면 항상 먹고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용기를 내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낙관주의자가 곧 강세론자는 아니다. 아닙니다. 요 네. 구분을 잘해야겠네요. 네. 야, 요게 진짜 미세한 차이가 그렇죠. 또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네. 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네. 있으니까. 그 격언이 강세론자는 돈을 보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낙관론자가 돈을 벌고. 돈을 번다. 예, 그게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바로 모두가 비관적일 때 낙관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기는 한데. 어렵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낙관주의자가 네. 그 선열이 낭자한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네. 혹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 이게 뭐 돌발 변수 이런 건 찾기는 힘듭니다만 어떤 게 뭐 블랙스완이 될지는 안 보이니까 그게 돌발 변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야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걸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아, 그러면 그래요? 낙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2001년도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37% 플러스 났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9.11 테러 터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관적인 전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9.11 테러 터지고 또 그 뭐 이번에 페드 네. 2022년 2021년 전망에 내년도에 물가가 이 정도 올라가면서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망가질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빠진다 부채?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라는 이런 얘기에 했다가 빠지면 어떻게 좀 맞은 거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뭐 물가를 경고하셨던 분들은 원체 페드가 돈을 많이 풀었고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풀렸으니까 그게 영향을 줄 거다까지는 맞았지만 전쟁이 터져서 불난 집에 그렇죠. 기름 붓는 격이 될 거다라고까지 본 사람은 없는 예,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증권업계에서 참 그래도 저분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분이 윤지호 센터장님이에요. 아, 윤지호 센터장님은 21년 내내 저는 밸류에이션만 보고 3,150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 물리겠는데 이랬는데 윤지호 센터장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물가가 위협적인 요소가 될 건데 이 물가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저는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되게 21년 내내 그러셨어요. 그럼 뭐 당신은 언제 주식 사라고 할 건데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유가가 한 70불 깨지면요 50불이 있던가 뭐 깨지면 사볼만 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작년 그 하락장을 겪으면서 와 물가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에 올해 돌발적인 변수, 그 돌발적인 변수 9.11 테러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저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근데 9.11 테러 때도 확 빠졌다가 2주 빠졌다가 그냥 7개월 내내 달렸잖아요. 네. 2020년도에도 이제 시장이 돌아서나 했다가 코로나 터졌다가 딱 한 달 확 빠지고 미국 시장 돌아섰잖아요. 5월달 정도 되니까 이미 지수 다 회복을 해버리는데 만약에 돌발 변수가 생겨서 2천을 깨잖아요. 네. 그러면 봐봐 내가 경고했지 2천 깨진다고. 그 돌발 변수 알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경기가 안 좋고 기업 실적이 망가질 거니까 빠진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외생 변수에 의해서 돌발 변수에 의해서 블랙스완에 의해서 빠지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빠르게 회복할 거니까. 그렇죠. 와. 네, 빠르게 회복할 건데. 그러니까 무섭기는 하지만 예. 빠르게 회복할 거라는 확신만 갖고 있으면 네. 버틸 수는 있다라는. 그때 되면 페드가 완전히 돌변할걸요? 아, 100bp 맞다. 금리 인하 해줄 거예요 아마. 역사적으로 그랬고 네. 정말 뭐 돌발 변수, 그러니까 블랙스완급의 위기가 터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페드가 옛날에도 그랬듯이 긴급 이사회 열어서 네. 긴급 금통위 열어서 금리 하루에 막 100bp 낮춰버리고 막.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볼 수도 없는 블랙스완을 찾으려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 거고, 시간 낭비예요. 사람 마음을 더 쫄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참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제 매수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지치기도 했고, 뭐 물론 이제 예금으로 떠난 분들은 좀 별개이긴 합니다만, 다 물려가지고 더 살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어제도 그랬고요. 이 자금 관리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금 관리.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현금을 더 만들어 놨었더라면 여기서 더 살 수 있었는데, 그죠? 네, 네. 그 뭐 캠피셔도 얘기했지만 다 떨어지고 나서 현금화 시키는 거 의미 없는 거다. 의미 없다. 비쌀 때 현금화 시키는 거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나 그런 전략을 썼었더라면 이런 2200 전후에서 나머지 그 20%의 현금도 기분 좋게 다 썼겠죠. 그래서 자금 관리는 우리가 워런 버핏은 왜 100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거에서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늘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증시에 돈이 없어서 더 살 자금이 없어서 시장이 못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네. 3개월, 2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죠? 돈맥 경화라고 했죠. 네. 뭐 채권 시장 막 좀 네. 경색되고 이럴 때. 그때 롯데케미칼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더니 아니 뭐야 이거 뭐 50억 모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네. 완전 거의 돈이 돈맥 안 경화. 가고, 예. 롯데 롯데 칠성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돈이 11배가 몰렸어요. 네. 150억인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1650억인가 돈이 몰렸대요. 지금 롯데 칠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채권 발행한 거에 전부 오버부킹이에요. 오버부킹. 예. 아니 두 달 전에 그 돈들 다 없어 보였는데 돈맥 경화였는데 이 돈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그 정기예금하고 예금 잔고가 800조 이랬잖아요. 네. 예금 잔고 800조에다가 MMF니 단기 자금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이거 뭐야 시장 이거 지금 상황이 위험 앞으로 더 악화되는 거니까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딱 짱 보고 있다가 네. 이제 사야 되겠네. 여기서 주저주저 하다가는 금리가 더 떨어져서 좋은 금리에 내가 채권을 사는 게 기회를 놓치겠네 하면서 지금 이제 쑥 들어오는 거죠. 네, 그것만 보면 경제는 심리예요. 경제는 심리고 우리나라가 IMF 전과 지금의 상황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네. 제가 1,500원 안 찍는다에 뭐 50만 원 걸었다고 한 것처럼 네. 금융자산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90년대 이후로 봤을 때 계속 자본 수지는 흑자였지만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면서 그 자본이 쌓이지가 않았어요. 네. 예, 쌓이지가 않고 기업들은 전부 외형 키우는 거 한다고 그죠? 네. 예, 계속 이제 자산 규모 재계 서열 7위냐 4위냐 그거 한다고 엄청 부채 경쟁하고. 끌어다가 계속 자산을 M&A 사면 예. 자산이 커지니까 그런 ROI가 안 나오는 그런 자산에다가 투자하면서 자산만 키우다가 IMF 맞았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금융자산이 축적이 돼 있죠. 네. 그 금융자산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나 안 지나고 있나 보면서 이제 채권으로 들어오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히게 딱 최악의 상황을 지났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저희 업계에서 저보다도 거의 12살이나 더 많이 네. 채권 펀드 매니저 하신 분이 지난주에 찾아오셨어요. 최악의 상황을 지난 것 같아서 네. 주식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스마트만이에요. 최악의 상황이 지났네? 그러면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심리고 심리의 그 기울기를 보면 정말 쫄렸던 두세 달 전에 우리나라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냐 하던 그 최악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뭐 금융 위기가 올 것 같을 때 한 번에 100bp를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주고 막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채권 시장이 경색되니까 뭐 채권 시장 안정 펀드 만들고 금융 당국에서 막 규제 완화해주고 예. 하는 것처럼 항상 또 시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씩 이제 일보 전진을 하고는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올라갈 주식에 올라타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바닥을 치고 조금 안정될 때 그때가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리밸런싱을 해서 어쨌든 이번에 뭐 반등장이 됐든 박스권장이 됐든 여기서 좀 벌어야 되거든요. 리밸런싱의 타이밍은 저희는 저희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면 네. 12월 달에 이번에 대주주 과세 요건이 또 뭐 10억으로 되고 하면서 네. 매물이 막 쏟아졌었잖아요. 네. 그 시장에서는 거의 최소 아무리 못해도 30억, 50억 예, 요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양도세 내는 대주주의 기준 네. 종목당. 그래서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슈퍼개미들 입장에서는 뭐야 또 10억이야 하면서 이제 막 때려 팔았잖아요. 정리를 못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1월 달에 코스닥에 들어가면 먹을 확률이 거의 100%가 가까웠었어요. 작년 1월에는 터졌지만. 그랬던 이유가 12월 달에 너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웬만한 종목들 거의 다 반등 들어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예, 많이 빠졌던 개별 중소형주조차도 많이 반등 들어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리밸런싱 하는 타이밍은 1월 말까지 이 반등을 충분히 그래도 누리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네. 예, 10월 말에 우리나라 시장이 891을 찍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1200까지 반등이 들어오다가 2009년 3월까지 미국 시장은 계속 저점을 깨요. 미국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1200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좀 밀립니다. 네. 근데 891을 깨지는 않아요. 깨지는 않는데 처음에는 1월, 2월까지 코스닥 주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네, 굉장히 강했다가 2009년 3월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서 대형주가 날아가는데 그때부터 코스닥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올라가는 거지 하면서 2009년도에는 70주 장세였죠. 네. 2010년도에는 차화정 장세였죠. 그게 2011년 상반기까지 차화정 장세가 이어지고 전차 부대 이러면서 대형주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코스닥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뭐 제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의 메커니즘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1월 말 2월 초까지 그렇게 빠르게 이제 좀 종목들이 회복을 하면 또 올해 작년에는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인데 보면 큰 굵직굵직한 시총 큰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조선 빼고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70주나 뭐 이런 식의 테마가 나올 건데 대형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중대형주. 그래서 이번에 1월달 끝나고 올라온 종목들을 리밸런싱하는 타이밍은 1월 말에서 2월 초를 좀 잘 노리셔가지고 이번에 주도주는 1월달 장에도 아주 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미국의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말씀드렸지만 1월달 장에 되게 센 주식들이 올해 내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잘 보시고 리밸런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연초에 조금 세게 회복하는 중소형주가 있다면 그거를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연중 테마로 갈 수 있는 그 대형주에 제대로 올라타라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그렇죠. 이게 그 대형주 장세 펼쳐지고 대형주가 막 지수 이끌고 있는데 거기 못 올라타면 그 멘탈 나가고 한 해 농사 망치죠. 네, 작년 하락할 때보다 더 괴로워지죠.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빠져서 그냥 마음이 아주 쓰리고 아팠다면 올라가는 위안이 장에, 되는데 다 마이너스 20-30%니까 내 주식만 올라가고 있으면 멘탈 나가죠. 제가 해봐서 합니다. 네. 그때 막 물론 이제 가치주라든지 동행하는 기업 한두 개는 포트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해 버려서 이게 못 가고 있으면 뒷골 잡죠. 그러면 연중 올해 내내 셀만한 주식 대형주 혹시 거기에는 반도체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있을 거라고. 네. 반도체는 이제 시총 비중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상징적이어서 이건 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앞에서도 뭐 잠깐 삼성전자 어닝 쇼크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올해 한 해 흐름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흐름을 뭐 제가 뭐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2010년도에 엘피다 망하고 2011년도에 하이닉스가 SK그룹에 넘어가고 이럴 때는 치킨 게임이 네. 그 거의 뭐 마지막 단계였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과점화되고 나서는 네. 왜 요즘 쇼크가 났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결국은 반도체는 우리가 빅그로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빅그로스가 15에서 20% 정도 수요가 탄탄하게 증가합니다. 반도체는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자율운행,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AI까지 막 계속 더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탄탄해요. 예. 탄탄한데 공급에 의해서 그 반도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 가격이 살아날 수 있느냐는 이 반도체 3사가 물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벌써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자가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삼성전자가 네, 큰형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어떨 때는 뭐야 전자는 우리는 줄이는데 저기는 계속 생산해서 네. 가격을 더 박살내려고 그러나 그런 무서움까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전자가 이번에 4조 그리고 다음 분기에 3조 뭐 이렇게 예상이 되면 결국 과거에도 그렇게 실적 쇼크가 났더니 캐파를 줄이더라는 거죠. 원래 생각했던 캐파도 줄여버리고 그랬더니 2019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상승으로 전환했느냐. 2019년에 상승으로 전환 안 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왜 하이닉스가 55% 올라가고 전자가 44% 올라갔거든요. 2019년도에. 네. 왜 올라갔냐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내내 D램 가격 증가율은요. 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가격이요? 디램 가격이? 디램 가격이 YOY로 마이너스 31%, 32%, 28%뭐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YOY로 워낙 2018년 상반기까지 좋았다 보니까 예. 계속 그 기고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주가는. 네. 예. 그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2달 연속 마이너스 29%, 28%뭐 이렇게 나는데 아니 가격이 저렇게 급락하는데 아니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서 그 물량 조절만 하면 예, 이렇게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40, 50, 60 이렇게 가지만 않고 마이너스 30 정도로만 유지가만 되더라도 2019년도에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이닉스가 적자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삼성전자가 36% 빠지고 하이닉스가 42%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더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이번에는 왜 전자가 40% 이상 빠지고 하이닉스는 50%가 빠졌지? 아 이번에 재고도 더 많이 늘었고 이익도 하이닉스가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던 거죠. 네. 그걸 주가는 기가 막히게 알고 고점 대비 2019년보다 주가를 더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걸 주가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실적이 나오면 빠지는데 주가는 희한하게도 다 반영을 했고 2019년도에는 실제로 실적 쇼크가 계속 나는데 1분기, 2분기 계속 쇼크 났거든요. 네. 주가 계속 올라요.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이투자의 송명성 연구원님이 네. 얘기해 주신 대로 하이닉스는 0.9에서 밑에서 사고 PBR. 예, PBR 1.6 정도면 고점이고 삼성전자는 PBR 1.1 정도가 락바텀이라고 그러죠. 네. 하고 2배 넘어가면 줄이고 예, 그 전략을 저는 계속 고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도 읽힙니다. 네. 근데 PBR 0.8에 사가지고요. 1.6이면 100% 먹는 거. 예. 100% 먹는 거예요. 하이닉스로. 네, 하이닉스로. 근데 0.9에 사가지고 1.2만 먹어도 33%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를 사실은 빼놓고 예, 볼 수는 없는 거고. 없다. 트레이딩 바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 생각합니다. 혹시는 뭐 올해 테마가 이제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외국인 자금은 뭐 꾸준히 들어올 거라고 보시고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만한 대형주 위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도 읽히고. 네, 외국인 오. 자금이 꾸준히 들어올지도 사실 잘 모르죠, 제가. 네, 네. 잘 모르는데 그동안의 이제 주식 시장의 역사를 보면 이번에 달러가 약간은 제가 abnormal이라는 표현을 한 번씩 썼는데 네.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거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떨어질 때 그죠? 네. 확 더 떨어지는 것처럼 야 1440원을 찍었던 저 환율은 이번에 잘하면 지난번에는 1080원이 저점이었는데 네. 이번엔 잘하면 105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번에 실제로 삼성전자를 샀던 작년 10월 11월 달에 예, 그 분위기 안 좋을 때 전자를 샀던 홍콩의 매니저한테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라가도 환에서만 벌 것 같다는 거죠. 환에서만. 그래서 제가 아까 채권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베트남 증시에다가 투자해야 되나 브라질 채권을 사야 되나 했을 때 이번에 브라질 채권으로 많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아이고 그거 12% 이자 먹으러 들어갔다가 통화가 박살나면서 늘 겪어보셨잖아요. 네, 네, 네. 그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도 여기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꽤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가지고 계시고 있는 그 HTS나 MTS도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원화 기준이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전환을 해 보시면 예. 여전히 뭐야 아직까지 40%나 빠져 있어. 예, 그러고요. 제가 요즘 밥 먹으면서 어제도 저희 아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한국에 있어요? 예, 방학이라서 좀 들어와 있는데 밥 먹으면서 어제 그냥 정식이 10,000원이고요. 특정식이 네. 12,000원인 거예요. 네, 네. 그게 보면서 아들 보고 야, 스페셜 정식인데 네. 10달러도 안 한다. 아, 달러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외국에 12,000원. 있다가 들어와서 보면 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뭐 10달러도 안 하는 10달러도 안 하는 그래서 요즘 미국 관광객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인 입장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 입장에서 요즘 사실 저희 회사에 교포분들도 되게 문의를 많이 오시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싼 거죠. 아. 너무 싼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외국인이 여기서 더 들어올까? 저는 외국인 관점으로 보면 달러 기준으로 보면 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이라서 저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코스피 차트를 달러 기준으로 전환해서 보는 것도 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 박세익 대표님이 지난해 연말에 그 금융투자 소득세 이거 유예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도 같이 이제 해주셔서 또 힘이 됐었고 네. 또 최근에 보면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하기 위한 네. 뭐 지배구조 개선 방안 아니면 또 뭐 M&A 시에 최소한 한 50%까지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은 뭐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다양한 걸 좀 도입을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맨날 우리나라 뭐 지정학적 우려 아니면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심하다 했는데 지금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개선되는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일단은 이번에 은행주 올라간 거 보면서 야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구나. 제가 아주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희망과 그래도 안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두 가지 다 말씀드리면 희망은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 심리학자 교수님들이 한 네. 한국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아, 네.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영상을 유심히 보면서 약간 좀 희망을 가지는데 네. 주체성이 강하고 그죠? 한번 네, 검색해 보세요. 예, 주체성이 강하고 우리는 이 일본식의 집단이 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네.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집단의 이익도 되게 중요시하지만 허태균 교수님. 허태균 네, 교수님. 맞아요. 허태균 교수님. 네. 맞아요. 이 교수님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체성이 강하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주체성 중에서도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로운 걸 되게 따집니다. 그렇죠? 네. 정의로운 거. 네. 근데 이때까지는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누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고 네. 금융에 정통한 사람은 또 굳이 이걸 덜쳐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근데 이제 저도 많이 얘기하고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일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 정치권에서도 이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예, 그런 데 있어서 와 이제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이제 시작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이 얼마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요게 해결이 되면 아무 이익 증가, EPS 증가가 없어도 일단 PBR이 지금 0.83 이러고 있는 게 네. 이게 그냥 1.2, 1.3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올라갈 수가 있고 워낙 이제 축적된 기업의 이익이 자산들이 많은데 이걸 주주한테 안 주다 보니까 네, 솔직히 그냥 얘기해 놓고 보면 왜 안 주느냐?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내 개인 회사처럼 생각하면서 나 때 우리 아들 세대, 손자 세대 계속 이렇게 물려주면서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왜 주주들한테 주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얼마든지 고액 연봉으로 그렇죠.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뭐 주가를 올릴 필요도 없고 배당을 많이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생겨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해결 조짐을 보인다. 희망. 근데 하나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 정치권에서의 일어났던 일인데 네. 재작년 겨울 12월 달에도 네. 지금 우리가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인적 분할은 일단은 주주한테 선택권을 줘서 좋긴 해요. 네. 그나마. 근데 하나의 회사가 굳이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를 만들고 사업회사를 만들어서 네. 결국 대주주가 지분율이 20 몇 프로, 30 몇 프로밖에 안 됐었는데 인적 분할을 해서 이 사업회사를 그거 유상증자를 할 때 자사주 가지고 네. 그걸 현금 납입이 아니라 현물 출자. 예. 현물 출자가 생각이 안 났어요. 현물 출자를 하면서 그냥 이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50% 이상, 그렇지. 51% 만들어버리고 이 사업회사의 지분은 없어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달고 있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기업을 갖다가 아무 돈 안 들이고 지배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제도를 그게 IMF 때 우리가 만든 거예요. IMF 지나면서 외환은행을 뺏기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본이 없으니까 네. 기업에 축적된 자본이 없으니까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적 M&A를 막으려고 그걸 허용을 해준 건데 그걸 2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야가 합의해서 재작년 12월 달에 또 통과시켰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정치권에서 아니 이런 거를 통과시켜주면서 금투세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정말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그런 것부터 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네. 우리가 뭐 상법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사는 주주 가치 네. 마저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제도권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 제도권에서 국민연금이 또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예, 이번에 CIO가 바뀌셨죠. 네. 예, 제가
그분이 굉장히 원칙주의자시거든요. 그 아마 주주 가치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는 좀 세게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므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겠구나, 그런 데 대해서 약간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조금 힘을 이렇게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사주 마법을 부려서 대주주의 입맛에 맞게 지배 구조를 변경, 요것도 이제 정부가 못하도록 네. 뭐 약간 좀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네. 기사도 1월 10일에 나온 바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희망적인 거고, 거버넌스 이슈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근데 약간 걱정된다라는 부분은 그게 어떤 이제 겁니까? 정치권에서 예,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그냥 모른 채 저- 하고 왜 그 있잖아요. 기업의 자율 경영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대주주 편만 들고 막 네. 과거에는 그랬는데 네. 이제는 뭐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음. 목소리를 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너무나 당연해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얻기까지 많은 이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주주민주주의를 예.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늦기는 했습니다만 2023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북한의 세습 체제를 되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김일성, 김정일, 네, 김정은 뭐 이렇게 네. 되게 뭐라고 합니다. 네. 시진핑 이번에 3기 집권하니까 예. 독재 체제로 되면서 중국의 신뢰가 이제 확 무너져 네, 버리잖아요. 국가적인 마윈 같은 그런, 나도 창업을 해서 마윈과 같은 그런 혁신적인 창업가가 돼야지, 그런 게 이제 쑥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회사를 뺏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마윈의 지분율이 5%인가 6%로 엄청 확 줄었다고, 줄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군부 독재 시절에 회사를 키워놔봐야 정경 유착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IMF가 왔던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이런 그 기업도 한번 잘 보세요. 그 스티브 잡스 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 딸이 뭐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딸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업은 그 기업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영진이 하는 게 맞고요. 팀 맞습니다. 쿡이 애플의 그런 그 위대한 또 애플의 그 신화를 이어가듯이, 우리도 이제는 기업가들도 마인드가 이게 내 회사가 아니라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그렇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의 변화가 네. 우리한테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장시간 박세익 대표님 저희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딱 역시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한 해의 길이 좀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길이 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통계적으로 한 번 더, 통계적으로. 그 한 번만 더 희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네네. 1998년부터 작년까지, 네. 98년 포함해서 25년이잖아요. 예. 자, 25년 중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 거는 7번밖에 없어요. 연간으로 하락한 건 연간으로 하락한 거는 7번밖에 없습니다. 7번밖에 없는데, 그 7번 중에 짝수회와 홀수회를 따져보면요, 네. 반반일 것 같잖아요. 네네네. 짝수회에 빠진 게 6번이고요. 네. 그 98년 동안 작년까지 네. 25년 동안 홀수에 빠진 것은 2011년 한 번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네. 그 운용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홀수에 돈 벌고 짝수에는 지키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올해가 홀수고 네. 작년이 25%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튼 작년에 많이 우리가 힘들었을 건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실점 안 하고 농구하면서 95대 0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위대한 팀도 95대 0으로 이기는 팀은 없어요. 예.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잃고 한데 결국 득점을 더 많이 하면 되는데, 올해 2023년은 득점을 하기 좋은 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무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반에 해주셨던 말씀처럼 밸류를 보고 사고 밸류를 보고
팔아라. 이걸 또 잊지 않고 올해도 계속해서 명심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